안녕하십니까. 심사 비리 없이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심사하는 심사자는 자신이 심사하는 피심사자가 누구인지 몰라야 하고, 피심사자는 자신을 심사하는 심사자가 누구인지 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연구재단도 심사 비리를 막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은 이러한 심사 규정을 만들어 놓기만 하였을 뿐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사자는 자신이 심사하는 피심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피심사자는 자신을 심사하는 심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저의 주장에 대해 한국연구재단은 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할 때 지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지원자의 이름이나 소속, 연구 제목과 같은 지원자를 알 수 있게 하는 모든 정보를 삭제한 상태에서 심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심사자는 자신이 심사하는 지원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피심사자는 자신을 심사하는 심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근거 증거도 없이 제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증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 한국연구재단의 요청으로 심사에 참여하였던 심사자로부터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러한 비리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사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요청으로 심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다른 심사위원이 자격 능력이 되지 않은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켜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심사자는 왜 성적이 높은 지원자가 있는데 성적이 낮은 다른 지원자를 선정하라고 하느냐고 항의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한 이후 이 심사자는 이후 여러 곳으로부터 이러한 행위에 대한 질책과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심사하는 심사자가 자신을 심사하는 지원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제가 직접 어떤 심사자의 심사평가를 좋게 해달라고 부탁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는 제가 알고 있던 A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B라는 교수를 알고 있냐고 문의하였습니다. 저는 그 B라는 교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A라는 사람이 저에게 그 B라는 교수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그 B라는 교수에게 부탁하여 좋은 평가를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B라는 교수는 저의 부탁을 들어줄 정도로 그렇게 치밀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저는 어떻게 이 사람이 심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놀란 기억이 있습니다. 언급한 내용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심사할 때 심사자와 피심사자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서로 누구인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 증거입니다. 물론 이러한 저의 경험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연구재단의 요청으로 심사에 참여하였던 다른 심사자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유형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조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심사자가 자신이 심사하는 지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지원자도 자신을 심사하는 심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관계자는 심사하는 심사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지원자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계자를 통하면 심사자가 누구이고 지원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연구재단에서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구성원은 지원자의 전공에 맞는 적절한 심사자를 배정하기 위해 심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한국연구재단의 구성원이 직접 심사하는 때도 있어 심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한국연구재단이 조치하더라도 한국연구재단의 심사 관계자는 한국연구재단의 전산망을 통하거나 지원자의 연구 실적을 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지원자가 현재 하고 있거나 이미 수행한 연구의 연구 내용을 통해 지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대부분 자신이 연구하는 특정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연구자의 이러한 특정 연구는 학회에 발표하거나 논문으로 간행되기도 하며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정보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지원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지우더라도 연구자의 연구 내용만 알면 그 연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실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당사자이거나 공동 연구를 하는 공동 연구자이거나 그 연구자의 제자일 수 있습니다. 더욱 확실하게 알고 싶으면 연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하는 연구의 내용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를 보면 알 수 있으며, 평가를 위해 제시하여야 하는 지원자의 대표 논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지원자의 연구 실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방금 언급한 지원자의 연구 실적입니다. 지원자의 연구 실적을 보면 지원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원자의 연구 실적에는 지원자를 알 수 있게 하는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원자의 연구 실적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원자의 연구 실적을 보면 지원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지원자가 제출한 연구 계획서나 대표 연구 논문의 키워드를 파악하고 그 키워드나 일부 문장을 학술 논문 검색 사이트에 입력하여 지원자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는데 연구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없더라도 이 방법을 통해 연구자가 누구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심사하는 심사자가 누구이고 심사받는 피심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심사자가 누구이고 피심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언급한 방법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첫째 방법인 한국연구재단을 통해서 아는 방법입니다. 이유는 이 방법이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나머지 방법을 통해 심사자와 피심사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왜 한국연구재단이 심사자와 피심사자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상태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한국연구재단이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이러한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나 이유가 있어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되려면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첫째,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러한 심사 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한국연구재단이 모르고 있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 자신들이 직접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배당하고 직접 심사도 하는 상황에서 심사자와 피심사자의 정보가 노출된 상태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심사에 관여하는 구성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직원으로 구성된 내부 구성원과 대부분 교수로 구성된 외부 구성원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외부 구성원은 융복합 형태로 한국연구재단에 정식으로 채용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구성원이 아닌 실질적인 내부 구성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둘째,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러한 심사 비리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러한 행위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해 이러한 비리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능성도 없습니다. 심사자와 피심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한국연구재단이 이 방법을 규정으로 만들지 않거나 규정을 만들더라도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하더라도 엉터리로 적용하거나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인원 부족이나 한국연구재단의 업무 실수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입니다. 이 가능성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심사 비리는 이전 방송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인원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적인 실수로 발생하는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심사자와 피심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심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언급한 경우는 한국연구재단이 자신의 부패 위법 행위를 무마하고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내세우는 가짜 명분, 변명, 거짓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정당한 이유나 다른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어 언급한 부당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나 다른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사자와 피심사자가 누구인지 알게 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악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이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의도적 고의로 이러한 비리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당한 이익 중 하나는 특정 연구자를 선정하고 탈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대가로 다른 부당한 이익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제기되는 의문이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어떤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이러한 부패 위법 행위를 하며 이러한 행위를 막을 방법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